더 뜨거운 이슈, 주요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인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인입니다. 산불이 급합니다. 산불 지금 진화가 아침 날이 밝았으니까 헬기도 네. 투입됐겠네요. 그렇습니다. 헬기가 투입이 됐고요. 제가 새벽 4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진화율이 60%였는데 조금 전 뉴스 보니까 65%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산림당국이 산불 현장에 헬기를 투입한 거고요. 공중 진화로 진화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불이 함지산에서 어제 오후 2시쯤 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강풍이 불고 그래서 빠르게 확산된 거죠. 맞습니다. 강풍 때문에 불길 잡기가 아마 더 힘들어 예. 보였어요. 예. 그래서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 3단계는 산림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인 거거든요. 네. 초속 7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예상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에 달하고 또 진화에 2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되는 단계입니다. 네. 또 산불이 민가 방향으로 확산하니까 소방청도 어제 오후 4시 5분쯤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소방청장은 특정 시도 소방력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이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진화율 65%까지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5%까지 올랐고요. 산림당국이 전체 화선 11.8km 가운데 7km 정도 이상을 진화를 완료한 거고요. 남은 예. 화선에 대해서 진화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진화율이 높아졌다가 다시 불길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강풍이 또 불고 있으니까요. 계속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요? 일단 지금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한때 노곡동과 조야동 주민 900여 가구 2,500여 명이 주변 학교로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주민 460여 명은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산불 영향구역, 산불로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는 산림 면적은 244헥타르입니다. 한편 산불 확산에 따라서 교통도 통제가 되고 있어요. 네. 어제 오후 4시부터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양방향이 차단됐고요. 또 산불이 확산한 노곡동, 조야동과 대구 도심을 연결하는 노곡교와 조야교, 무태교 등 4곳에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선 D-35일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내달 초에 대행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총리실 관계자가 한 언론에 밝힌 걸 좀 보면 권한대행의 공직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여부는 5월 1일에서 3일 중 하루로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5월 3일부터 6일까지가 연휴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5월 1일에 대행 겸 총리직을 사퇴하고 2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냐. 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선 출마를 준비할 캠프 구성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어요. 네, 한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총리실의 일부 정무직 참모들이 이달 내에 사퇴를 해서 소수정예 캠프를 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사표 제출했다면서요. 그렇죠.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 한대행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잖아요. 이미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 선택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손 실장이 미리 나가서 한대행 대선 캠프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 거고요. 또 다른 측근인 김수혜 공보실장이랑 신정인 시민사회국장 같은 실국장급 핵심 참모들도 곧 사표를 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 실장을 시작으로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대행의 대선 출마 결정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유력해지면서요.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오늘 오후 2시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2차 경선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네. 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단일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 누가 최종 경선에 올라가고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에 따라서 한대행과의 단일화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본선 경쟁 구도까지 영향을 받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네. 우선 단일화에 적극적인 김문수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된다면 단일화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단일화 방식으로 2002년 대선 때 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모델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선이었는데 네. 김문수 후보는 그런 신속하고도 이의제기 없는 방식을 택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후보도 토론 두세 번 하고 국민 전체를 상대로 경선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안철수 후보랑 한동훈 후보는 비교적 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그래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안 후보는 한 라디오에 나와서 한대행이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출마할 경우에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그 한쪽에는 이재명 후보를 넣고 한쪽에 우리 후보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 나오는지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 후보는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전 총리가 있습니다. 네. 이낙연 새 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인데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네, 단일화를 시사한 게 있어요. 일단은 그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라면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고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 통합 이 세 가지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는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대행에 대해선 그 계엄에 대한 생각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이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대행은 전북 전주 출신이고 이 상임 고문은 전남이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고 호남 표심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이에요. 보수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민주당이 발족시킬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한 겁니다. 윤 전 장관은 보수책사로 불리는 정치적 원로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본선 대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윤 전 장관 영입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윤 전 장관에게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맡아주십사 부탁을 했다라고 밝혔고 윤 전 장관이 이에 응해 주셨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자신이 공언한 통합 행보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장관 외에도 외연 확장 차원에서 복수의 외부 인사 추가 영입도 함께 검토 중이고 또 선대위 출범 후에 순차적으로 인선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제 근데 첫 일정이 현충원을 방문하는 자리였는데요. 자, 보수 진보 진영 가리지 않았어요. 전직 대통령 묘역 두루 참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보수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또 자민련 총재를 거쳐서 김대중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예정에 없이 들렸는데 역시나 통합을 강조하는 행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전에 후보직 수락연설에서도 통합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14번 거론을 했는데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사적 인물은 소위 공과 과가 다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겠지만 국민들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통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참배를 마치고 오후에는 하이닉스를 찾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서 인공지능 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념 문제에 발목을 잡힐 게 아니라 비상계엄 이후 침체한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다라는 이 후보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후보는 이미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실용주의 경제 기조를 역설해 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수 진영의 전유물이었던 친기업 기조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차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간담회가 끝난 뒤에 취재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도 어렵다. 민생을 개선하려면 결국 경제가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 주체는 기업임이 분명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선대위도 곧 발표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분들이 합류하는지도 주목이 됩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1조 원 단독 처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약 1조 원 신규 반영한 수정안에 대해서 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가 됐습니다. 뭐 국민의힘은요? 일단 국민의힘은 심사 도중에 퇴장을 했어요. 그래요? 크게 예. 반발을 했는데 네. 일단은 민주당은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1조 원을 증액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화폐는 가뭄 속 단비처럼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목소리를 냈고요. 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추경은 민생과 경기 부양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안에 온누리 상품권 관련 예산이 1조 4천억 원이나 편성됐다. 온누리 상품권은 좋은 예산이고 지역화폐는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심사 도중에 퇴장했고요. 네, 효과도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맞선 겁니다. 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건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라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해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SK텔레콤 해킹 사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심 무상 교체 방안을 내놨는데 물량 확보가 거의 안 됐나 봐요. 네, 이게 현장에서 그래서 혼란이 빚어졌는데 사실 이게 예상이 어느 정도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네. 어제 혹시 길 가면서 그런 장면 안 보셨나요? 줄 많이 서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길 가면서 왜 이렇게 저기 사람 많이 서 있지 했는데 보니까 대리점이더라고요. 예. 대리점마다 긴 줄이 늘어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기다려도 물량이 다 떨어지면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무상교체 첫날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서 대기 예약 시스템이 마련되기는 했는데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이 혼란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에요.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에 확보한 유심과 다음 달 말까지 확보 가능한 유심은 600만 개인데 SK텔레콤이랑 알뜰폰 가입자가 2,500만 명이지 않습니까? 훨씬 많아요. 유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심 교체에 필요한 시간도 한 명당 15분 정도로 길다 보니까 하루에 교체 가능한 물량은 최대 15만 대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때문에 전체 가입자가 교체에 나선다면 반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라는 계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직접 대리점을 찾아서 줄을 서도 막상 이 대책으로 나온 유심 교체는 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에서 앞으로 당분간 유심 대란에 따른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본사 직원들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대리점 무상교체 서비스를 현장 지원할 것을 독려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요. 이 해킹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거고 대책이 빨리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또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국무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관련해서 짧게 걸리면 2, 3개월,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유심만 바꾸면 안전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고학수 위원장은 유심을 바꾸면 고객 입장에서 2차 피해는 방지할 수 있다라면서 다른 통신사로 바꾸는 것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고 인지 시점 관련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이 최초 치매 인지 시점이 18일이 맞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고 위원장은 회사 측이 위원회에 최초 신고한 시점은 22일 오전 10시고 이걸 통해서 최초 치매 인지 시점은 19일로 신고서에 기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신고한 시점 19일로는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18일이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한 IT 전문가는 이게 유심에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주소만 털린 게 아니라 비밀번호도 털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더라고요. 더 깊숙이 털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빠른 조사 결과가 공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피해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